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지열의 콩가루 4월 마지막 주 이제 다시 구합니다. 많이 더워졌어요. 아니 교생 선생님이세요? 교감 선생님이세요 혹시? 아, 여기 체육 선생님 같은데요? 체육 선생님 좋아요. 야 이 새끼다! 우리 학창 시절 이야기를 하면 또 학창 시절 승기를 꺼내봐야겠죠. 나 나 근데 그렇게 이어지나? 좋았어. 아니 저 얼마 전에 아. 저 고등학교 동창이 제가 이렇게 머리 뽑는 그 선생님이랑 여기 사타구니 꼬집는 그걸 실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길래 오 좋아 내가 이제 이렇게 사실에 근거한 얘기만 한다는 어떤 저희도 그랬더니- 사실이 근거해서 사실이 근거한 거 아니라 그냥 사실 자체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얘가 빨리 댓글이 올라왔어요. 잠깐만, 근데 얘가 나는 사실은 이름만 보고는 잘 몰랐는데 자기 사진이랑 제 고등학교 때 사진이랑 올려놨더라고요. 예, 동창 사진은 초상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 안 하고 우리 진 변호사의 풋풋했던 시절을 아니 저걸 어머, 저렇게까지 확대를 해서 어머, 어머, 보여준다고? 야, 그거 말고 야야 아니, 잠깐만. 얼굴만 띄워. 아니야 저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나을 것 아니 같아. 다른 친구들 얼굴이 뜨니까.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잠깐 봤는데도 난리네. 사진이 너무 큰가 봐요. 저게 이제 저기 뭐야 이제 라틴 잘생겼다. 아메리카 잘생겼어요. 잘생긴 잘생겼다. 막눈광 같아. 호날두 닮지 않았어요? 호날두? 강백호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약간 그 브라질이나 이런 쪽 계열인 것 같아요. 부리부리하네요. 아주. 라틴. 건치 아니 미남이. 저때 뭐냐면 일단 몸무게가 6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오. 키는 지금이랑 거의 똑같은데 진짜 말랐고. 머리는 원래 저렇게 네모난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 때 저 때는 빠박이었으니까. 원래 저런 스타일이 약간 유행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아니에요 느낌인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 때는 야 일로 와 그래갖고 삥 끝이야 진짜? 그냥. 아니 근데 눈썹도 아주 잘생기고 인기 좀 있었겠는데요? 공부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에이. 잠시 그 텀은 뭐죠? 아니 저게 뭐냐면 저희 형이 저는 원래 쌍꺼풀이 속 쌍꺼풀인데 형도 그런데 형이 저 당시에 되게 눈을 이렇게 부리부리하게 하고 싶어서 쌍꺼풀을 이렇게 만들고 다녔어요 형이. 형이? 그래서 풀 같은 저도 걸로? 똑같이 아니 풀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막눈광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러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가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일부러 그러고 부리부리하게 다녀? 그렇게 뜨고 찍은 사진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뜨고 찍은 사진이 저거고 저 때는 저게 좋은 건지 아니 근데 저 친구가 좋은 건 꿈에 줄 나올 것 알았어요. 같아요. 잠깐만 근데 제가 이 동창을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얘를 가만둬서는 안 되겠어 내가 봤을 때. 아니, 사진 뭐. 보니까 나 이름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사진 보니까 알겠더라고. 제가 같은 반이었던 것 같아요. 반갑다고 말을 해. 반갑다 그녀아. 성함까지 다 공개하셨구나. 동기 모임 한번 보자. 된다. 응? 동기 모임에 때. 나오시라고. 동기 모임이 있다고요? 네. 내가 80회야?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구나. 아니, 동기 모임 있으면 가야죠. 가서 또 근영이를 가만두지 않아요. 아니 잠깐만 그 사진 말고 저 이게 크게 나온 거 그것도 좀 보여주세요. 다른 멀리. 친구들 얼굴이 떠서. 그죠 방송에서 다른 방송에서는 친구들 다른 친구들 하지 마, 그러네. 하지 마. 그렇구나. 에이 얘기를. 저게 나은데 아유 진짜. 저 때는 교복을 입을 때인가요? 교복 입고. 근데 근데 이제 사진은 다 사복이길래. 저거는 아마 제 기억엔 소풍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던 것 맞아. 같아. 고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소풍 가면 이제 또 사복 뽐내기 좋은. 근데 시즌이잖아. 나는 우리 학교에서 이제 양정고 나왔거든요. 진짜 고발할 게 있어요. 뭔데? 이 우리 학교가 이제 손기정옹이 나온 학교거든요. 그래서 매년 마라톤 대회를 해요. 중요한 건 전참이야 전참. 우리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하냐면 서울랜드 그 서울대공원 거기 보면은 이렇게 둘레 이렇게 길이 쫙 이렇게 있거든요. 리프트 같은 거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밑에 보면은 이제 차도가 한 버스 한 대가 지나갈 정도의 차도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도는 건데 가을에 하거든요. 좋겠네. 해봐. 일단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다 하는데 딱 가면 또 교복을 입고 가잖아요. 그럼 체육복을 싸오래. 그러면 그 광장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연인들이 서울랜드를 그러니까 서울대공원에 동물을 구경하러 가고 막 사람들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 거기서
옷을 갈아입어. 때로.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생들이 너무 많은 한 몇백 명이 거기서 때로 바지를 벗고 진짜? 윗도리를 까고 어머. 팬티에다가 이걸 입는다니까. 그건 좀 너무 근데 과한데? 왜 그렇게 갈아입는 거예요? 아니 학교 그냥 거기 가서 갈아입어야 돼. 학교에서 갈아입고 나와야지 왜? 아니 거기서 일단 갈아입어요. 왜냐하면 땀이 젖으면 뭐 벗어야 되는 젖전지 거기서 이제 단체로 옷을 갈아입고 그거부터가 문제야. 좀 그렇네. 그러니까 그거. 아니, 분기문란 이런 거 아니에요? 분기문란이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뭔 소리야 지금 나를 가해자로 공연 음란죄지. 그렇게 되나?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출발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사람에 따라서는 힘들잖아. 그렇지 못 뛰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걷기도 하고.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1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이 뭐 우리 반이 전체에서 몇 위 안에 들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할 줄 알아. 그래갖고 미친 듯이 뛰었는데 이제 2학년 3학년쯤 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늙었어 그새. 늙어서 그래서 이제 막 걷다가 친구랑 뭐 얘기하다가 뒤를 딱 봤는데 스쿨버스로 밀고 오는 거야. 진짜로. 물론 나를 치진 않겠지만 그 길에 딱 맞는 스쿨버스가 우막 이렇게 달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야 이거 뭐야? 이건 내 그 근영이가 증언을 해줄 거야. 오야 스쿨버스가 밀고 와요. 나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는데 저런 얘기는 좀. 네, 그래서 이제 전교생들이 매년 한 7km 정도 마라톤을 뛰어야 됐다는. 와 대박이다. 야 이거 머릿속에서 왜 가끔 이상한 미국 영화들 있잖아. 응, B급 응, 액션 응, 영화 응. 이런 데서 죄수들 앞에 그런 세워놓고 느낌인데? 막 몰고 가는 매드맥스 썬더듬 이런 아, 느낌인데? 아니 막 장난 아니야. 군인들 이런 거 하고 어, 가면 어, 뒤에 막 어, 전차가 막 오자 어. 그런 느낌인데. 맞아요, 야, 장난 아니에요. 험하게 컸구나. 무서운 정말 저기- 재밌는 학교를 다니셨네요. 네. 재밌었죠. 네. 그러니까 대학도 이상한 데를 갔지. 평생이 경험했던 것같아 저 무슨 이상하네. 소리야. 아이고 참나 아유. 어디 고대 같은 데 나가고 진짜. 정말. 자 오늘은 저희가 좀 지난 시간에 좋았지만 무거운 주제를 다뤄서 오늘은 저희 본연의 주제이지만 살짝 가벼울 수 있는 네. 주제로 가볼까 합니다. 또 진승기 변호사 인물을 견줄 만한 조승우 씨가 또 주연을 맡고 있는. 네. 요즘 조승우 핫하다고요. 씨하고 한혜진 씨. 네. 아니 이혼 근데 전문 변호사 이야기를 다룬 신성한 이혼이라는 한혜진 드라마죠. 씨가 저는 이제 우리가 이걸 2편까지만 보고 하자고 얘기해서 네네. 2편까지만 봤는데 계속 나와요? 한혜진 씨가? 뒤들어 안 봤어 나도. 저희가 스포일러를 막기 위해서 4월 4월 9일에 9일에 끝났던 거. 다 떴는데 이제 OTT에도 올라오긴 한데 저희는 2회까지만 일단 보고 일단 뭐 되게 이런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주제로 처음 만들어진 드라마가 아닌가 싶어요. 이혼 전문 그런가? 변호사. 근데 사실 저는 보면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저도 이혼 전문인데 다른 사건도 하거든요. 네. 그렇지. 네, 근데 저 변호사는 이혼만 하나. 아예 안 해요. 다른 아. 사건 안 하고 그런 이혼과 관련된 뭐 상간녀 소송 뭐 이런 것만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의뢰인이라면 저렇게 이혼만 하는 사람이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뭔가 다른데 한눈 팔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정보량도 훨씬 많을 것 같고. 그렇지는 않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혼만 하는데 2년 했어. 진 변호사처럼 13년 차잖아. 이혼도 하면서 13년 했어. 그리고 또 이혼 사건도 뭐 예를 들어서 민사 소송에서 쓰일 만한 것들, 형사 소송에서 쓰일 만한 것들을 증거로 가져야 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혼만 파게 되면 그 과정을 모르는 거야. 그렇죠. 이게 엮여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거든. 그래서 나는 그것만 하는 건 좀 그렇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치지만 일단 이제 진짜 현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상했던 게 이서진이 저기서 이제 잘 나가던 라디오 DJ 네네네. 아나운서 한혜진 씨. 나왔잖아. 한혜진이 근데 신성한 변호사 같은 스타일의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부터가 조금 이상하긴 했어. 혼자 그쵸. 그러니까 변호사 지난번에 왜 무슨 누구였냐 저기 재밌게 했던 그 변호사 있었잖아. 1,000원짜리 변호사. 네네네. 거기서도 막 변호사 사무실이 막 옛날 남궁민 씨. 다방으로 해가지고 네. 요즘에는 의뢰인 분들이 와서 사무실이 그 지경이잖아. 그럼 뒤로 돌아. 그럼요. 그게 곧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인 셈이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가 조금 아니 잘 만들었는데 그리고 실제 사건 그러니까 이서진이 처음 맡기는 사건의 내용도 되게 유명한 우리 케이스 리딩 케이스를 가지고 잘 만드셨는데
그런 건 이제 그게 재미를 위해서 준 거지 현실과는 좀 동떨어지게 그렇죠. 느껴지지. 사실 라디오를 하는 아나운서면 주변에 변호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저는 라디오를 하지 않는 아나운서인데도 벌써 지금 양 사이드에 변호사가 둘이나 있잖아요. 변호사 끼고 방송을 이 하잖아. 밖에도 박지훈 변호사님, 신유진 변호사님, 조상호 변호사님 뭐 그냥 변호사 전 세상에 변호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방송계 특히나 많은데 이서진 씨 주변에 한 명 그렇게 힘들게 아니, 찾아갔다는 게 음악 방송 DJ니까 없을 수도 있지. 에이, 그래도 분명히 PD 뭐 작가 건너서 많이 알 텐데. 아니야 예능하는 친구들은 의외로 잘 몰라. 그래요? 예능이랑 교양 쪽에 있는 친구들은 방송하는 하긴 친구들도 잘 몰라. 예능하는 변호사님 하면 또 박지훈 변호사님인데 걔밖에 박지훈 없어. 변호사님한테 뭔가 내 사건을 주기에는 약간 나중에 박 변호사님이 내 사건으로 자기 에피소드를 삼을까봐 살짝 두려운 게 있어. 야, 박 아주 변호사 살짝. 의뢰인들이 싫어해 그렇게 하기하면. 아주 약간 근데 한혜진 씨가 되게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예쁘더라고요. 여전히 예쁘신데 약간 연기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약간 저 역할 자체가 그런 걸 원했는지 약간 되게 좀 저는 예전이랑 연기가 좀 많이 달라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 한혜진 씨 특유의 그 살짝 이렇게 앞에서 말하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곤조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름을 바꿔도 좋겠어요. 뭐 아. 이거 뭔지 알아요? 약간 그 김희애 씨 같이 약간- 그러니까 뭔가 자기 특유의 뭔가 그런 걸 만드신 것 같아요. 뭐 한 약간 거야, 지금? 쪼라고 아니 해야 그러니까 되나? 뭐냐면 연기 쪼가 있잖아요. 원래 아. 배우들이 다. 근데 그런 걸 약간 만드신 되게 것 같아요. 매혹적인 어떤 그런 아나운서의 톤? 뭐 근데 이게 저는 사실은 다음 드라마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것만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연기 어떤 톤을 바꾸신 건지 아니면 다른 아나운서들은 다 저런 스타일인데 진 변호사님 본 아나운서가 이래가지고 이래서 약간 내가 아는 아나운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왜 저러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게 더 맞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아니 근데 이게 스타일. 더 좋아. 다행이네요. 아무튼 저도 저렇게 얘기할까요? 아니. 이거 딱 이거예요. 연기를 이런 식으로 톤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저기 대한뉴스에서 몇 번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몰매 맞아 죽을 뻔했거든. 이현주 변호사 신성한 이혼입니다. 근데 저게 제가 볼 때 이서진이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아한 아나운서를 레퍼런스로 잡은 것 같아요. 라디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들이 원래 TV 아나운서보다 더 목소리가 좀 고풍스러워요. 특히 아침 방송 네. 이른 아침에 너무 쟁쟁거리면 특히 심야 방송 같은 거 더 특히 밤에 한 11시 12시 하는 방송인데 막 이러면 시청자들 에이씨 잘 나가는데 재빨리 2시로 보내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거든요. 음악 방송 DJ이기 때문에 아주 고풍스러운 사람을 레퍼런스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시경 씨 잘 자요.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 근데 사건은 저희도 비슷한 얘기를 이제 양육권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것과 재산을 분할하는 것과 그다음에 양육권을 주는 것과 다 다르게 본다라고 접근을 한다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 교과서 같은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례예요. 그러니까 불륜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됐을 때도 양육권을 여전히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케이스 자체는 뭐 공부를 좀 했거나 변호사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재밌는 케이스. 자문을 누가 해준 것 같아요. 해준 것 같아요. 아니 요 드라마 보니까 자문은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법정에 나가서 뭐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제 갑자기 그날 판결이 선고되고 이런 거는 좀 이제 어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좀 다르게 한 것 같은데 나 자꾸 이거 어깨 좁은 것 같은 느낌. 신경 쓰여. 그러니까 나 그날 이후로 하나도 안 좁아 보여요. 괜찮아. 그때보다 훨씬 나. 근데 이게 사실은 내용이 뭐냐면 이서진 씨가 어떤 이제 외도를 했고 그 외도의 상대방 남자가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어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그때서야 이제 이서진 씨의 외도를 알고 이제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다툼이 되는 게 양육권이에요. 네. 이서진 씨는 본인이 이제 외도를 했지만 아이를 내가 키워야겠다 이런 입장이고 아빠는 진짜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요. 이 법원에서의 어떤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걸 위해서 심리 상담 과외까지 시켰어요. 그래서 가서 무슨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엄마가 어떤 식으로 아이 심리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준비를 시키더라고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이 이서진 씨의 남편으로 나오는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는 완전 사이코. 그러니까 절대 아이를 키우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묘사가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건 뭐 1, 2회니까 어느 정도의 스포일러는 각오를 하시고 네. 만약에 이게 스포일러 안 돼 싶으신 분은 먼저 드라마를 보시고 네. 1, 2회 보신 다음에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심지어 그 남편이라는 자가 아까 말했던 그 성관계 동영상 있잖아. 그걸 애한테 보여주는 거지. 그거는 사실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 고민하다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불륜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권을 누가 가질 건지는 그것과 별개로 재판부에서 따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감정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시청자들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예진 이서진에게 주려면 이만큼 남편을 미친놈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고민을 그래서 작가가 그런 것 하지 같아. 않았을까. 맞아. 저도 그거 보고 그 생각했거든요. 아이한테 그런 자극적인 자기를 위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아이 생각은 1도 하지 않은 그 모습 보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어 보이잖아요. 일반적인 시청자 입장에서. 그렇지 않더라도 여전히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어요. 법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판례만 드라이하게 판례대로 소개를 하면 드라마에 공감을 못하는 시청자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까지 만들었나? 그냥 제 혼자 생각을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귀책사유, 유책사유. 유책사유라고 하잖아요. 바람을 어쨌든 핀 사람이 그 이서진 씨고 이서진 씨가 유책사유가 유책 배우자.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양육권을 주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좀 그러니까 거기서 있거든요. 유책이라고 했을 때 유책이란 건 결국에는 결혼은 일종의 계약인데 네. 계약을 깬 잘못이 누구에게 있느냐는만 유책을 따지는 거지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드라마를 보시면 알겠지만 드라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서진 씨라는 사람이 이제 뭐 아이가 학교에서 뭔가 혼이 나요. 그래갖고 엄마를 이제 학교로 오라는 전화를 하는데 그때 이 이서진의 그 이제 외도 상대가 그때 이제 호텔에서 같이 뭐 동영상을 찍고 막 이런 행동을 하고 이제 학교에서 전화가 오는데 그 남자가 이서진 씨의 핸드폰을 뺏어 갖고 받지 마. 나랑 있을 때는 나한테만 뭐 집중해 줘 이러면서 전화를 못 받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때 아이가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자기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학교에서 이제 엄마를 이제 불렀는데 엄마가 계속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아빠가 왔어. 그러니까 애는 이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엄청난 상처를 입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 그 남편의 변호사가 되게 멍청한 게 거기다 대고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유로 이제 이서진 씨가 이제 뭐 그런 뭐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된 이런 사람을 엄마로 이런 사람이 양육권자가 돼서 되겠냐. 아이가 나중에 언제든 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저는 이게 진짜 이런 멍청한 주장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 게 아니 그러면 엄마가 아닌 게 되나? 그러니까 그 영상의 존재와는 무관하게 어쨌든 계속 이 아이의 엄마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를 파고들 게 아니라 그렇게 불륜남과 놀아나는 바람에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엄마가 필요한 상황에 오지 않지 않았냐? 아이를 내팽개치고 외도를 하지 않았냐? 당신에게 무슨 양육권자로서의 자격이 있냐? 이렇게 몰고 갔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호사식 사고 방식과 네. 작가로서 드라마를 재밌게 만들고자 하는 사고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그쪽에 강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쪽이 이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 보신 분들 그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야 저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냥 당연히 이서진이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의 재판에서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진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걸 또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이게 그러니까 마치 경기에서 골 먹듯이 한 골 먹었지만 또 한 골 먹듯이 이렇게 대등하게 다투지게 되는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생각보다 그 드라마는 또 그렇게 안 만들 수는 없죠. 네. 왜냐하면 드라마를 그렇게 안 만들어 버리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고 거기서 또 그 남편 쪽 변호사가 잘못 얘기한 거는 법정에서도 물론 그런 드라마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아까 네가 물어본 것처럼 형사 사건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형사 사건에서는 이 엄마는 명백한 피해자야. 그렇죠. 명백한 피해자야. 그리고 아마도 일반적으로 그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고소 사건도 같이 진행을 해줘야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렇죠. 이게 본인의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런 것들까지 피해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까지 같이 그걸 또 가정법원에서 들고 와서 또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저 또 궁금한 게 양육권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아이들의 의사가 1순위는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뭐 만 13세 이상의 경우에는 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는 솔직히 그 나이를 이렇게 딱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생일이 지난 애와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애 하루 차이로 이게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나? 그러니까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어쨌든 뭐 1살, 2살, 3살 뭐 그 정도까지는 사실 아이의 의사 표현이 쉽지 않잖아요. 자기 결정권이 없죠. 그리고 뭐 이제 4살까지도 이 시기는 뭐냐면 아이가 어떻게 표현을 하든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가 그러니까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시기는 사실은 엄마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엄마한테 필요하죠. 양육권을 많이 줘요. 음. 실제로 저만 하더라도 만약에 제 애가 3살인데 갑자기 이혼을 해서 양육권 저한테 왔어요. 저는 매일 재판을 가고 이 돈도 안 되는 콩가루에 나와서 방송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 지금 3시간 찍고 있는 동안 내 애는 누가 봐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바쁘지 않더라도 그렇죠. 아이가 어쨌든 그 일반적인 우리 생각에 엄마와 있는 게 더 훨씬 이게 좀 맞다고 보지. 아이의 정서적으로 음. 훨씬 좋죠. 음. 왜냐하면 또 아빠 중에 이제 저처럼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이런 아빠가 있는 반면 야 이런 아빠들도 많아요 아직도. 그렇다면 엄마들은 사실 그런 엄마들도 그럴 수는 있겠다. 엄마들은 근데, 그 있어 네, 충분히. 근데 어쨌든 뭐 저희 애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은 둘 다 좋지 이러는데 영혼이 별로 없는. 근데 누가 봐도 엄마가 더 좋은 게 명백한데 둘 다 대답만 좋아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엄마를 훨씬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엄마랑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어제 이제 뭐 이렇게 뭐 자기가 동영상 찍었는데 뭐가 잘 안 돼갖고 엄마한테 엄마 이게 2개가 있었는데 엄마 이거 지워줘 근데 엄마가 딴 걸 지운 거야. 근데 엄마는 모르니까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이거를 왜 지웠냐고 막 울고 막. 근데 이제 제 와이프가 되게 진짜 양육 되게 잘하거든요. 화 안 내요. 그럼 계속 이렇게 들어줘.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참을성. 화 절대 안 내요. 그래서 뭐 네가 조금 기분이 좀 괜찮아지면 엄마한테 얘기해줘. 뭐 엄마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막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막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데 눈물이 계속 나오니까 눈물이 멈추는 약이 있으면 좋겠어 막 그런 얘기도 야, 했대요. 똑똑한 너무 이쁘다. 네. 말도 기쁘게.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 아들이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을 때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엄마랑 안 놀고 아빠랑만 놀 거야. 이게 뭐냐면 엄마한테 가장 강력한 공격인 거야. 가장 큰 상처. 가장 강력한 공격인 거야. 그래서 나는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게 나는 도대체 뭐지?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좋아해야 되나? 엄마의 사랑을 얻기 위한 도구 정도. 그렇죠. 이제 아빠랑만 놀 거야. 사실 되게 너무 귀엽다 근데. 근데 약간 저는 얘기했던 게 이제 그런 어린아이일 때는 아이가 자라는 환경에 누가 좋을지를 따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나이를 떠나서 그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엄마 쪽에 주로 간다는 얘기고 그 드라마에서 이제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좀 약간 별거 아니지만 이제 그냥 변호사 입장에서 이서진이 일자리를 못 얻고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조승우가 그렇게 충고를 해주잖아. 빨리 얻으시는 게 좋다는 거 알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현실적인 재판에서는 진행 중에 있어야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그러니까 이미 재판 진행 중일 때. 왜냐면 그때 당시엔 그러면 그 사건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제 이서진 남편 쪽의 변호사였다면 저 피해자인 건 알겠지만 우리나라 일반 사회 상념상 여자 아나운서가 그런 게 유출이 돼버리고 나면 앞으로 저 사람의 커리어는 다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재판장님. 그래서 알지만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라는 쪽을 또 교묘하게 주장을 했겠지. 그렇죠. 저런 주장이 아주 이제 남편 쪽 변호사가 해야 되는 주장 중에 하나죠. 이 얘기 뭐 들으시면 이제 그 미친놈 편 들어준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객관 현실이에요. 현실을. 사실 좀 더 치명적이긴 하잖아요. 그렇지. 아니 가서 애가 밥 굶게 생겼는데 그럼 재판부 출신도
몰라 이제 뭐 재산이 또 많다, 다른 게 있다, 뭐 내가 이걸로 가게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다. 약간 이제 뭐 3-4살 그 정도까지는 뭐 엄마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 이상부터는 아이가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을 한다면 그 의사 표현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뭐 아동 상담이라든지 양육 환경 뭐 조사 뭐 가사 보고서 이런 거에 다 적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실 진짜 아이가 만약에 나 아빠랑 살면 진짜 죽어버릴 거라고 만약에 진짜로 한 10살짜리 애가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무조건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사 조서관이 이렇게 막 앉혀놓고 너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이건 아니고 놀아주면서 상담 얘기를 해주면서 그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고 또 뭐 예전에 학교에 이제 이혼 소송 가면 양육권 다툼 할 때 학교에 뭐 그림 일기로 숙제 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자료로 냅니다. 네, 심리 상담이 그러니까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자료로 해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뭐 1-2년 전인데 막 아빠는 악마야 뿔나 있어 이러면 이제 아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가족을 그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너가 생각하는 집과 가족과 이런 걸 그리라고 하면 그 엄마 아빠의 크기도 중요하다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머리 크기, 거리. 아 머리 크기. 아주 왜? 우리 아들이 진짜 잘생겼는데 나 닮아서 머리 크기가 너무 크다.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모자를 씌우면 좋다던데. 말도 안 돼. 그럼 좀 많이 안 자란대요. 야 그건 아동학대지. 그러면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 말고 실제로 그래서 막 야구 선수들이나 피겨 스케이팅 하는 애들 있잖아요. 머리가 다 작은 게 야구 선수들은 아기 때부터 모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피겨 하는 애들은 계속 바람을 맞잖아요. 머리 쫙 잠매서 그 머리가 잘 안 커진대요. 진짜? 그게 저기 근데 아니라 그런 얘기를 그냥 썰로만 들은 적. 그게 말이 돼? 머리가 큰 애들이 도태된 거야. 열심히 하다가 대가리가 너무 크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요런 데 오는 거잖아. 대한뉴스. 생각해보니까 야구 대한뉴스에 선수들 중에 머리 큰 사람 많아. 맞아. 지금 그거 저기 피겨 선수 못된 사람들이 지금 대한뉴스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대갈촉이 거비가 머리 피겨 크다는 선수를 거. 대갈촉이 머리 큰 사람들 모임 아니야 여기? 아니 대한뉴스가 머리 큰 사람들 모임 아니었어요?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거비가 피겨를 하진 않았을 거야. 야 상상이 안 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모자 같은 걸 많이 씌우고 하면 된다. 야 이거는 별의별 속설이 그냥 다 옛날 있네. 얘기로. 이거 그냥 속설이지 속설. 말도 안 되는 아니 걸로 막 합시다. 그런 거 그러니까 변호사계도 그러니까 의뢰인들이 찾아오면 내용 증명을 무슨 3번을 보내면 뭐 계좌가 압류되고 막 이런 그치, 거 뭐 물어보는 사람들이 저같이 있어요. 어디서 주워들은 사람들인 거지. 응? 내용 증명 그리고 계좌가 이런 걸 들었을 때 사람들이 듣고서 뭐라고? 그게 무슨 말? 어디서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애라 정말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요. 자 내용 증명은 아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제 의뢰인이 본다면 솔직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 이제 이 양육권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제 의뢰인이 이제 약간 정신과 질환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울증 같은 게 좀 있으신데 멀쩡하세요. 근데 이제 그 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남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이혼 소송을 하면서 다른 거는 뭐 큰 다툼이 없는데 양육권의 다툼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남편 쪽이 그 우리 의뢰인의 정신과 병력을 조회하려고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뭐 정신과 진료 내역이라든지 뭐 병원에다가 뭐 의무 기록 이런 거 조회를 막 엄청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재판장님이 이게 도대체 뭔 상관이냐고 다 기각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준비 서면에도 이거야. 엄마가 정신적인 질환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양육권자로서 자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너무 화가 났던 게 그래서 이제 이 제 의뢰인분께서 되게 자기가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약도 잘 복용하고 괜찮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소견서를 받아다가 제출했더니 이거 봐라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여러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제 지금 현재는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언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 사람의 상태가 이상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양육권자로서의 자격이 없지 않냐 이렇게 써놨더라고. 내가 너무 빡이 쳐갖고 제가 뭐라고 썼냐면 그러면 치료가 이제 정신과 질환 중에는 그냥 다스려야 하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서 계속 평생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질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질병이라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불치의 질병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약을 꾸준히 먹고 있다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 병이 어떤 완치가 되지 않고 나중에 나빠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정에 의해서 양육권자가 될 수 없는 거냐 그러면. 막연하게. 그러면 사실은 병에 걸린 사람 중에 뭐 치료가 안 된다. 아니면은 나중에 나빠질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양육권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냐고.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 너무 치사하게 막 엄마를 약간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이게 저는 보면서 이 사건 내가 진짜 꼭 양육권 꼭 가져오고 싶다 이런 마음에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정신병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데려간들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내 엄마가 정신병이 있다 그런 식으로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전혀 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이 가정법원 재판이 약간의 특이한 부분이 민사나 형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법대로 판단한다라면 이제 가정법원에서는 이런 사정들을 판사가 판단하는 건 법대로 한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재량권이 많이 주어져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들도 사실 이제 이 감정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 이혼 사건 하면.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각도를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집착하는 경우들이 생겨. 그리고 서로 이제 이른바 공격과 방어가 시작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냥 부부가 살면서 안 좋은 걸로 서로 싸우기만 해도 해서는 안 될 말들도 나오기 마련인데 그게 이제 서면으로 나오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진짜 이제 그래서 가정법원 싸움이 그야말로 진짜 이건 정말 못 봐줄 싸움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 없구나. 그래서 이게 가정법원 싸움이 좀 힘들어요 생각보다. 판사도 좀 힘들 것 같은 게 어쨌든 사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명확하게 잘못했다가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막 그 인간적으로 그게 너무 막 마음 쓰일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고 막 설거지 거리가 막 이렇게 팽개지 사진 막 찍어갖고 막 증거를 올리고 뭐 근데 나도 이제 준비 서면 쓰면서 이 사람은 뭐 와인을 먹고도 막 쓰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저는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판사가 여자면 그걸 보고서 과연 설거지거리 쌓아놓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아내다라고 했을 때 판사가 여자면 이거 보고 열이 확 받을 것 같은데. 그건 변호사가 생각하는 거지. 저 여자분 성향이 어떻겠다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미리 생각하고 그런 거 빼야 되는구나. 그리고 근데 이제 네가 말을 잘 끄는데 가정법원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쪽에 좀 소신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그쪽에서만 일을 하셔. 그러니까 좀 뭐 종교적인 이유가 됐든 자기의 뭐 어떤 윤리적인 이유가 됐든 다른 쪽의 어떤 실적을 커리어를 쌓아서 뭐 흔히 말하는 출세 이런 걸 노리는 것보다 나는 이런 쪽에서 좀 일을 좀 하고 싶다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 못 볼 걸 많이 보니까. 그리고 좀 되게 네 말 맞다라 법적으로 딱딱 끌어들이고 따지고 성격에 따라서 되게 짜증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와서 징징징징 울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저도 소송하다 보면 이제 상대방이든 뭐 재의뢰인이든 눈물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되게 곤란해요. 많이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진짜 나도 막 동화돼서 막 이렇게 싸우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쉬운 그러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직업이 사실은 쉬운 직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승우가 이제 뭐 신성한 변호사가 보면은 되게 좀 이상한 행동들 많이 하잖아요. 막 트로트 부르는 게 이상한 건 아닌데 뭐 갑자기 혼자 막 와인잔에다가 뭐 소주를 따라 마시고 막 그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막 참치캔에 뭐 약간 저 사람의 스트레스 받음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던데. 같아.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만화책에 나오는 왜 명탐정인데 사무실은 다 쓰러져 가고 있고 돈도 없고 맨날 옷 한 벌만 입고 다니는 것처럼 만든데 그런 거는 현실처럼 좀 다른 거지. 그건 이제 극중 재미를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맞아. 그리고 저렇게 친구가 사무장 하는 경우도 나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친구랑 같이 일하지 마요. 진짜 사실 진짜 친구랑 그냥 관계 끝나. 같이 나 누구 친한 가족, 친구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사업하거나 일하면은 제가 맨날 하는 민사소송이 그거예요. 내 친구가 같이 사업하자 그랬는데 얘가 뭐 돈을 안 준다.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 지금 사무장 얘기 나왔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신성한 이호는 정말 배우들이 어쩜 이렇게 연기파 배우를 잘 데려다 놨을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잘 모았을까요?
저분도 연기 엄청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치. 조연으로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름이 성함이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성균? 김성균님. 이건 띵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다 뭐 생각 안 할 거예요. 너무 그리고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2부에서 이게 1부는 이제 이서진 씨 얘기고 옴니버스식인 것 같은데 네. 2부에서는 그 며느리가 이제 엄청 핍박받는 그런 건데 거기 그 시어머니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엄청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혼 사유 중에 많이들 물어보는 이제 방송에서도 질문인데 그런 거죠.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그러니까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항목이 그쵸. 이혼 사유 중에 나와 있거든. 음. 근데 그러면 저도 부당한 대우요라고 주르륵 댓글들이 그치. 올라와. 무슨 사건 하나가 나오면.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를 않죠. 그 거기까지 부당한 가지 않죠. 대우의 그 기준이 근데 사실 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사람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 그리고 남자들 꼭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 엄마는 다 이렇게 하나씩 쿨하대. 자기 엄마는 성격도 너무 좋고 자기 엄마는 다 되게 쿨하대. 하지만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세상 그런 어머님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처신을 잘해야 되는 게 또 와이프 앞에서는 엄마 욕 같이 해주고 또 엄마 앞에서는 또 와이프 욕해주고 이렇게 아주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처신을 잘하는 거라니까요. 그 2부에 나오는 그 남편이 정말 문제를 멍충이야, 많이 멍충이. 일으키는 전형적인 남편인 거죠. 약간 전혀 한 번도 결단을 못 내리고 다 엄마 편만 들잖아요. 끌려가잖아. 근데 그냥 부인이 아내가 얘기를 하면 거기서 고개 끄덕끄덕하다가 그리고 거기서만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결정은 거잖아. 엄마가 하고. 결정은 엄마하고. 근데 어떻게 그런 배우를 그렇게 잘 골라다 놨을까? 그러니까 배우지. 그러니까 너무 캐스팅이 너무 실감 나지? 진짜, 네, 너무 실감나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 같아요, 진짜. 알고 보면 집에 갔는데 막 완전 맞추고 그랬어. 그럴 수도 있죠. 와, 물떠 막 이러고 그럴 수도 있어. 또 와 뭐야? 엄청 그리고 저기 많이 했을 거예요. 나는 여동생들한테. 감히 여동생들한테. 여동생들한테는 했지. 여동생들은 이제 물 떠라고 안 해도 그냥 하면 이제 물을 다 떠왔겠죠. 오라버니 목이 마르시와요. 목이 마르시와요 뭐야? 몰라 극존칭을 하려다 보니까 이상한 말이 나왔네. 그렇게는 아닐까. 일단 3화부터도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 배우자 부당한 대우도 실제로 나는 별로 못 겪어봤어. 진별은 그런 경우도 겪어봤어.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례 때문에. 저는 제가 이혼 소송에서 있죠. 많아요. 네. 어떤 쪽으로 어떤 게 가장 부당한 드라마에 대우였어요? 나온 거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드라마랑 비교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의뢰인이 어떤 이혼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와이프랑은 문제가 없는데 내 와이프가 내 부모한테 이렇게 하는 걸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는 케이스가 꽤 있어요. 그래서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실 저는 약간 생각하는 게 저도 처음에는 이제 우리 부모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뭐 부모님한테 잘하긴 하죠. 근데 결국에 가만 생각해 보면 내 가정은 내 와이프랑 내 아들 이게 사실은 지금의 내 가정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과는 이제 뭐 어쨌든 제 부모님이긴 하지만 지금 내가 지켜야 할 가정은 사실은 이 가정인데 그렇지. 어떤 이 부모와의 이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와이프가 우리 부모한테 잘 안 해. 그지같이 돼. 그래서 이혼을 한다. 우리 가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게 되게 조금 뭐 물론 하신다면은 뭐 이혼 소송 도와드리긴 하는데 되게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인의 가정이 어떤 건지를 좀 약간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좀 전에 내가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얘기를 했잖아. 난 요 조문이 참 마음에 들어.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실제로 뭐 시부모라고 표현도 쓰고 그 시부모님들이 이제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딸 같아서 내 딸이나 마찬가지로 대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 이 표현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란 말에 딱 들어온 의미는 남편의 엄마 아빠, 아내의 엄마 아빠지 내 엄마 아빠가 아니란 얘기야. 그렇죠. 법조문 자체가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은 배우자가 이 가정인 거고, 근데 내 남편에게 그러니까 부양의무도 마찬가지야. 부양의무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각자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고 부부끼리는 이 사람에게 부양 의무가 있으니까 내가 이걸 도와준다는 간접적인 의무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명을 만날 때 아직도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아직도 아니라 그렇게 사는 생각하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거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장모님한테 장모님, 어머님까지는 하지만 엄마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성분들 중에 가끔 있어요. 있어요. 남자친구나 남편의 어머니한테 엄마 이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저는 근데 그런 성향이 아니라서 그런 사실 분들을 보면 약간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되게 쉽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그렇지. 그거는. 근데 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살갑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성향이 맞아야지 그게 가능한 맞아. 거죠. 옛날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같이 목욕탕 가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전 그런 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요즘 사실 아마 나 순간 장인어른 목욕탕 가는 상상을 했는데 불편하죠. 이거는 좀 불편하겠는데. 불편하지. 그 되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갑자기 MBTI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성향 안 맞고 그리고 요즘 친구들은 일단 목욕탕을 아니지, 안 가잖아요. 안 가지. 요즘 친구들은 목욕탕 안 가요? 대중목욕탕 잘 안 안 가. 가죠. 아마 코로나 이후로 거의 안 갈 걸요? 어른들도.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가끔 홍대역이 사우나를 몇 번 간 적이 있거든. 거기는 이제 찜질방 겸해서 애들이 늦게까지 술 먹고 그건 진짜 사우나 하러 가는 자, 거죠. 찜질방이랑. 그런 여러분들, 경우는 있는데 목욕 양지열의 나체를 보고 싶다면 홍대로. 홍대 찜질방으로 오세요, 여러분. 남성 전용 사우나. 아니 근데 여성 사우나도 있어. 아 그래요? 남녀 공용이야. 여성도 여성 전용 사우나 있잖아요. 남녀 공용 사우나가 있어요? 아니 그 남탕 있고 여탕 있다고. 아니 진짜 깜짝 놀랐네. 얘 깜짝. 아니 근데 저 옛날에 갑자기 딴 얘기인데 어. 남성 전용 사우나는 사우나가 아니라면서요. 응? 남성 전용 사우나는 거기 아니 다른 것도 물론 한다던데? 어떤 퇴폐 업소도 있지만 그 진짜 그냥 남성 전용도 네, 있어. 남성 그래요? 전용도 있어요. 아. 관리하기 편하니까. 아 저는- 누가 다녀온 사람 썰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진짜 사우나를 하고 싶어서 남성 전용 사우나에 갔대요. 근데 들어갔는데 그 그 서비스도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무슨 서비스요? 그랬더니 얼마인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8만 원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무슨 사우나에서? 사우나가 무슨 8만 원이나 해서 괜찮아요 이러고 그냥 들어갔대. 자기 그냥 샤워만 하게 사우나 그 목욕만 하겠다고 하고 들어갔대요. 근데 그 라커룸 같은 데서 이렇게 하고 이제 목욕만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밀걸레 하는 척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또 물어보더래요. 진짜 서비스는 안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이제 가격을 물어봤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얼마냐 어떻게 하는 거냐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거. 야 근데 그건 난 살짝 이해가 안 가. 그래요? 왜냐면 그게 그냥 일반 목욕탕하고나 뭐 이렇게 분위기 자체 입구부터가 다를 텐데. 그래요? 어. 난 가본 적은 왜냐면 없으니까. 내 그 신림동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후배 중에 하나가 옛날 얘기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어떤 직함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고위직 공무원이었어. 근데 이 고위직 공무원분이 옛날이니까 그게 가능했던가 봐. 이분이 좀 취향이 내가 봤을 때 좀 약간 이상하신 분 같은데 이상하다고 좀 옛날 얘기야. 그런 데를 애를 어렸을 때 목욕탕을 거기로 데려갔던 거야. 진짜?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가 걔 기억에 시설이 되게 좋았대. 고급 시설이었나 봐. 근데 가서 이제 물론 애랑 갔으니까 아빠가 이상한 짓을 한 건 아닌데 자기 어린 마음에도 왜 여기는 남자 싸우는데 누나들이 있지 이러고 갔었던 거야. 아내도 돌아다니는구나. 아내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있겠지. 입구는 아니더라. 아내는 아니겠지. 아내는 안 들어왔다고 그랬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랬다. 아빠가 나를 거길 데려갔구나 하셨겠네요. 아직도 있대요, 근데. 그렇게 헷갈려서 들어갈 정도는 아닐 거야. 그건 있어. 이발소 중에도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 그렇죠. 이발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발소 표시 중에 뭐가 뭐 한 줄이면은 뭐고 두 줄이면 퇴폐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진짜로? 별일이 다 있네. 재밌는 일이 많네요. 저도 대학교 때 돈이 없으니까 일단 막 술 먹고 한 3시 4시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우나 같은데 거기 한 5천 원이면 잘 수 있어요. 맞아, 찜질방 저렴할 게 있었어요. 찜질방도 아니에요. 목욕탕인데 그냥 자는 데가 있어. 휴게실처럼 있어. 옛날에 그런 데도 있었어. 되게 막 따닥따닥 붙어. 그러니까 진짜 요만한 공간에 그 거기 불나면 다 죽는 거지. 근데 진짜 딱 술이 완전 취해갖고 이제 후배랑 같이 씻고 이제 자러 가는데 저는 이제 팬티라도 입고 가는데 대부분이 다 빨개 먹고 그냥 자고 있는데 진짜 그 와중에도 드는 생각이 내가 진짜 여기서 잠을 자야 되나 되게 자괴감이 그런 기억이 있었죠. 옛날에는 저런 데가 되게 이상한 데가 아니라 난 이제 되게 많았어요. 지방 그렇게 출신이잖아. 잡는.
서울역 사우나가 저런 데가 있었어. 오. 근데 서울역 왜냐면 이런 온갖 사람들 다 아니 몰렸을 것 열차가 그 전에는 지금처럼 KT처럼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밤 열차는 막 6시간 이렇게 되니까 새벽에 4시쯤 서울역에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럼 대중교통이 그때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 사우나에서 한 2-3시간 자는데 그 서울역에 있는 사우나 분위기가 저랬어. 아. 근데 이런 데서 이제 동성 간에 그런 것도 추행 사건 이런 게 아. 일어난다니까. 맞아, 옛날에 그런 일을 들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그런 데 가라 그러면 이게 뭐야 막 이럴 거야. 그렇죠. 막. 옛날에는 찜질방 이렇게 굴이 하나씩 있는 찜질방이 맞아, 맞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애정행각 금지 이런 거 붙어. 맞아. 그럼 굴에 둘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굴에 둘이 들어가 있으면은 안 된다. 굴이 왜 이렇게 흥분해? 그런 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드라마 요거는 저희는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래서 별 부담 없이 그리고 저희 아까 엄마 처음에 요즘 최애예요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물론 약점이라기보다 그냥 그거의 재미를 위해서 주어진 것도 있지만 법정 드라마물 치고 이혼 관련된 사건 진행하는 이런 것도 그냥 도움이 되실 정도는 되는 것 되게 같습니다. 꽤 잘 리얼하게 만든 나왔나요? 드라마죠. 잘 만든 것 네. 같아요. 시청률도 9.5까지 나왔어요. 오. 자, 우리 콩가루도 그런 거 좀 해봐야 되는데 9.5% 그러게 이런 거 해야 한 되는데. 9만 정도 찍을 수 있게. 자, 오늘 9만이라고쇼? 어이 뭐야 무서워라. 그림 소개하고 뭘 마무리하도록 품고 하겠습니다. 있는 거죠? 남자를 품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아기 엎드려 있는 아닌가? 남자. 이 그림의 화가가 뭉크야. 아 어쩐지 무서워. 절규. 네, 아이 꿈에 그건 나올 알아요. 것 같아. 뭘 또 절규까지 얘기해. 뭉크를 우리가 모를까 봐. 아 진짜 너무 근데 이 그림이 개무시하네. 사실은 왜 내가 절규를 얘기했냐면 절규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더 비싼 값에 팔린 그림이야. 아, 제목이 뭐예요? 그래요? 이 그림이 원래 제목은 사랑과 고통인데 근데 뱀파이어로 더 많이 알려졌어. 아 저게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진 않고 네. 저게 머리카락이 아니라 피예요? 머리카락 그러니까 나도 지금 생각했는데. 둘 다 그 얘기 똑같은데 원래 뭉크는 사랑과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이 여인에게 안겨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저렇게 그렸다고 하는데 하필 또 붉은 머리카락이다 보니까 마치 피가 흘러내린 것 같고 이게 처음 전시된 그림을 본 지인이 야 이거 뱀파이어가 목 물어뜯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를 손도 빨간데? 했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림이지. 저는 사실 뭉크 그림을 잘 못 봐요. 아. 그러니까 직접 뭉크 그림을 그러니까 사진으로는 괜찮은데 이렇게 크게 해서 그걸 보고 있으면 꿈에 나올 것 같아. 그게 그림 잘 그렸다는 얘기죠. 네, 뭔가 정신적으로 약간 고통을 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왜 절규보다 유명하고 더 비싸다고 했냐면 요 그림이 마지막으로 경매됐을 때 가격이 430억이었어. 절규는요? 누가 샀을까? 절규는 모르겠어. 430억을 주고 누가 샀을까? 그럼 박물관 미술관에 있을 거야. 아. 근데 이게 왜 내가 이 신성한 이혼하면서 430억 있으면 좋겠다. 뭐 할 거예요? 저요? 430억 있으면. 일단 일부터 그만둘 때. 근데 나는 반대야. 뭐요? 취미로 하는 게 좋아요. 일이요? 그리고 늦었다고 양변이 뭐라 그러면 어디 감히 이걸 사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양 변호사님도 같이 사버려. 여기 옵션으로. 여기다가 광고 몇 개 주고 야 먹어봐. 그러니까 제목도 사랑과 고통이듯이 그 저도 생각이 사주나요? 변호사 그만둬. 아이고 뭐 이게 볼말 나온다고. 사랑과 고통이란 제목이 그렇듯이 이 그림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힘든 남성이 안겨서 위로를 받는다. 그런 느낌도 있다. 또 정말로 뱀파이어를 보듯이 그러네. 여성에게 뜯기고 피 빨리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가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루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으로 그러면 가져와봤습니다. 저 질문 사랑과 고통이라는 그 제목이 처음 그렸을 때 나온 제목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아니 그게 뭉크가 원래 그렸던 그림 제목이었고 뱀파이어가 이제 다른 사람이 보고 이건 뱀파이어 그림인데라고 했고 이 그림을 이런 이 구도를 좋아해서 4개인가 5개인가를 그렸다고 해. 그리고 뭉크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까 네가 왜 절규 같은 걸 보고 무서워하는 게 뭐 어머니하고 동생도 어렸을 때 죽고 몸도 약해서 평생을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서 살았다라고 하거든. 그 공포감을 줘요. 뭔가 그림이 다. 근데 황당한 건 뭉크는 80이 넘어서까지 살았고 장수했네. 심지어 그 스페인 독감에 걸렸을 때도 멀쩡하게 아니 그 시대에 80까지 살았으면 진짜 거의 그렇지. 요즘 한 120살까지 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지 그것도. 와. 네. 자 법률 관련 문의는 가족119
비밀. 119 골뱅이 gmail.com 아유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저희는- 아니 그리고 저희가 진짜 이제 진짜 할 게 없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농담이에요, 우리 할 거 농담이고. 많아요. 혹시 게시판에 아. 이런 주제를 좀 다뤄봤으면 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돈을 내고 야! 슈퍼챗을 쏘면서. 아, 자, 슈퍼 나 되게 장사꾼 같아. 농담이고 저희가 보고 일단은 좀 재밌겠다 싶은 주제는 맞아. 골라서 다뤄보겠습니다. 댓글만 네. 달아주셔도 됩니다. 네. 네. 진 변호사 사랑해요 이러면서 달아주시면 아마 좋아. 골라주실 거예요. 무조건 고를 거야. 자, 다음 달은 5월. 가정의 달. 아. 콩가루로 만드는 달. 와. 잠깐만요. 우와. 우리 5월 그 1주년 그때 뭐 할 거야? 빨리 얘기해 봐. 뭐 해줄 거예요? 응? 나는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와인잔에 소주 따라줄게. 아 좋다. 좋다. 네. 1주년도 좀 기다려주시고요. 5월 가정의 날도 재밌는 가정 파탄 소식으로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경제열의 손가루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